받은 기후위기 부천 이사행동 김성재라고 합니다. 사실 어리게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리게 봐주시는 거 좋아해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 모습이었어가지고 그때 좀 노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 보이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맡게 되었고요. 아까 앞에서 사실 세계시민, 민주시민 얘기해 주시면서 어떤 전반적인 기후정의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마 가지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기후정의와 탄소중립이라는 주제고요. 그 아래 부제로는 이제 탄소 배출과 기후위기 피해, 책임의 불균형을 넘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소 배출도 그렇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도 그렇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모든 부분에서 다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정의롭게 해결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게 얘기하고 당사자들을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SDGs 발전 목표 중에서는 제가 세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요. 기후변화 대응, 13번이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 연관이 일단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10번에 있는 불평등 해소. 왜냐면 이게 앞서 얘기했듯이 불균형한, 부정의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데 좀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 평화와 시민 참여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임의 불균형, 어떤 기후위기가 가지는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평화롭게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당사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발전 목표를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로는 탄소중립이 어떤 개념인지 일단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요. 1.5도 왜 1.5도라는 가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사실 비상행동이 처음 슬로건이 이제 1.5도 비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1.5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기후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그 기후 정의와 기후 위기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또 기후 위기로 발전하게 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 지구 온난화에서 기후 위기, 오늘날의 기후 정의까지 어떻게 좀 변천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기후 정의와 탄소 중립의 문제의 본질, 바로 탄소 배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부천시 탄소 중립 기본계획, 그리고 부천시에서 탄소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부천은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13, 16, 10번이 들어있고요. 사실 연결하려면은 모든 사실 지표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도 지난번에 강의도 있었지만 에너지 전환도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고, 또 자연, 우리 해양 생태계나 숲과 같은 것도 결국은 인간만이 이 지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지표들이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많이들 동의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파도가 있고,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19년쯤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라는 파도가 위험이 도시를 향해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고 해결이 된다 싶으니까 뒤에 이어서 오는 또 파도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제 경기 침체가 다시 문제가 되었고요. 그 경기 침체를 좀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19년도부터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8년, 19년 이때 말씀해 주셨던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세계 정상들 앞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기후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할 때쯤에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위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붕괴되고 멸종하는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문제를 이 뒤에 또 어떤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AI라든지 우리 인간 사회에 문화에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어떤 파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면한 이 경기 침체도 뭐 여전히 지속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붕괴를 우리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유가 이 그림에서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탄소 중립에 대한 탄소 중립을 이뤄내야 되는데요. 탄소 중립은 어떤 탄소 중립이 탄소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게 단순히 멈춰있다. 어떤 중립, 우리가 중립기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않는 그 상태가 아니라 배출량은 반드시 있고, 왜냐하면 인간의 활동에서 탄소 배출은 반드시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탄소가 배출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파리 협정, 국제기구에서 점점 협정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IPCC에서 1.5도라는 목표가 처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5도가 사실 과학자들이 원래는 2도를 처음에는 2도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2도를 얘기했을 때 과학자들이 이게 2도라고 하면은 지금 또 남은 시간이 너무 많게 느껴질 것 같아서 1.5도를 우리가 적자라고 해서 이제 이 파리 협정이 1.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자에서는 1.5도라고 해놓고 완망하지 않았냐, 거짓말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5도를 얘기했던 이유는 2도까지 갔을 때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만들어지는 티핑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급함을 알리기 위해서 1.5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5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따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PCC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탄소 중립 선언, 대한민국에서도 선언을 해가지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탄소 중립이 모든 언론과 뉴스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1.5도가 없어있죠. 1.5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내려가야 우리가 지구 평균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래프입니다. 되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2020년 여기 살짝 내려간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 19년에 살짝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없어지면서 살짝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상태를 유지했을 때 아마 이렇게 갈 것이다. 경로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가 1.5도를 유지하는 이 차이를 35년까지 1.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기후위기의 해법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어떻게 합의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탄소중립 목표들을 세웁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NDC라고 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들을 세우고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탄소 배출을 얼만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다 이 갭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1.5도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1.5도가 넘었을 때는 그럼 어떤 영향,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1.5도가 넘었을 때는 세계 인구의 14%가 5년에 한 번씩 극한 폭염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북극 해빙이 녹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 해빙 하나가 100년에 한 번씩 소멸했다면, 아니, 몇 년에 한 번씩 소멸할 것이다. 그 전에는 이제 녹지 않거나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북극 해빙이 녹고 하면서 해수면이 올라갈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산호초의 70에서 90%가 소멸이 될 것이고, 곤충은 6%, 식물은 8%, 척추동물은 4%, 서식지 절반이 상실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도를 얘기한 이유가 우리가 어떤 지금의 기술로 어떤 예측이 가능하고 감당이 가능한 수준 최후의 방어선에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이 1.5도가 넘었을 때는 지금도 사실 갑자기 봄에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더웠다가 하죠. 그게 이제 기상청이 예측을 못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걸 과학이나 지금의 기술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 조금씩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5도를 막아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5도가 넘게 된다면 이 영향은 어떻게 변화를 할까요? 1.5도에서는 14%, 세계 인구의 14%가 폭염에 노출되었다면 2도가 넘었을 때는 37%가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80억이라고 했을 때 거의 한 30억 명, 25억에서 30억 명 정도는 5년에 한 번씩 폭염에 노출이 되고 또 그 적도 부근에서는 더 많은 폭염에 노출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북극 태빙도 100년에 한 번씩 녹던 게 10년에 한 번씩 녹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해수면 상승도 10cm 정도 막 상승해가지고 수천만 명의 기후난민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휴양지로 유명한 곳도 막 잠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도 예전에 배웠었는데 여전히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호초가 70에서 90%가 소멸할 것이다 했는데 2도가 올라가면 거의 99%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멸이고 산호초가 우리가 니모를 찾아서 보면은 그 니모가 항상 그 산호초 사이에서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물고기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집이 사라지는 해양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붕괴를 뜻하기 때문에 이 산호초를 해양 생태계를 대표해서 항상 산호초의 멸종을 얘기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경우에도 곤충은 18%, 식물은 16% 가속화되고 여기서 이 18%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러브버그도 그렇고 그 곤충들을 잡아먹는 천적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없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변화, 그러니까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이어서 아까 그 큰 파도가 생물 다양성 붕괴인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도가 상승했을 때는 물 부족이 50% 증가할 거다. 그래서 뭐 한국이 저 어렸을 때는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 배웠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 다 뻥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2도가 넘으면 진짜 물 부족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도 가뭄으로 저수지가 메말라 버리고 하는 상황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과거에 물부족 국가라고 뻥 쳤었다라고 해서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진짜 물부족 국가가 된다면 어떡하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기후정, 탄소 중립의 해결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1.5도를 얘기했는데 1.5도가 넘었습니다. 이미 2023년 7월, 2023년 6월, 4년 6월 해서 1년간을 가장 위에 있죠. 그래프가. 사실 2024년 6월 이후에는 어느 정도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은 해보지 못해서. 이때 1.5도가 넘었다, 지구가 안 망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거 1.5도가 결국은 넘었다. 그래서 이 평균 온도가 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도를 넘은 것을 너무도 안 망한 해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 온도를 더 낮추고 이 상태를 어떻게 더 유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1.5도가 올랐다고 했는데 매년 올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생활하시면서 덥다라는 걸 많이 느끼시나요? 저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감기에 더워갖고 죽겠어. 너무 더워서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진짜 더워졌나라는 궁금증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이게 1850년도부터 1930년도까지 지구 온도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프 시각화 자료입니다. 80년부터 30년까지 지구 온도가 이렇게 되게 파랗죠. 되게 파랗고 1930년대 없으시겠죠? 왜 이렇게 더워요? 이때 정말 시원했는지 30년대 왜 이렇게 더워요? 한번 여쭤보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을 태어나가지고 요 시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학생들하고 얘기할 이걸 보여주면서 진짜 덥냐라고 물어봤는데 덥대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워지는 것 같냐고 했더니 점점 더워지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더웠기 때문에 진짜로 더 더워졌는지 잘 감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해서 크게 그냥 뭐 매번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97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은 좀 더 이 기온이 진짜 더워지고 있고 심각해지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떤 그 작년 추석에 어떤 그 청년이 자기가 살면서 이번 추석처럼 더운 추석은 처음이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나도 그렇다. 네.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냐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되게 SNS 같은 데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갈수록 더워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점점 빨개진 것이 이제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원했을 때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래서 더워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더워지고 있고 우리 사계절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계절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1912년에서 1940년대 봄 일수입니다. 이거 평균 일수. 그래서 85일, 98일, 73일, 109일 이렇게 있었는데요. 최근 30년에 이제 91년에서 20년 사이에는 봄이 91일, 여름이 118일, 가을이 69일, 겨울이 8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계절이 없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어떤 방식으로 없어지는지 보면 봄하고 여름은 그 따뜻해지는 계절, 그러니까 뜨거운 계절이잖아요. 그 일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름은 20일 정도 늘었고 봄도 6일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반면 점점 시원해지고 추워지는 계절인 가을과 겨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줄어들었다고 해서 엄청 추운 날이 적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춥기는 엄청 춥고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겨울이나 가을 뭐 이런 그 지구가 공전하면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도 하는데 이 공전의 역할이 줄어들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워지는 방식으로 우리 앞에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방식이 사계절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뜨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탄소 때문이고요. 이게 이 대기 중에 탄소 양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316 ppm. 이게 1960년대에 316 ppm이었고요. 이게 산업화 이전에는 280 ppm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 ppm 정도가 올랐습니다. 100년 동안, 약 100년 동안 한 40 ppm 정도가 올랐는데 지금 2020년이 넘어서 421 ppm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한 40 ppm 올랐던 게 지금 몇 년? 60년 동안 100 ppm 가까이 올랐습니다. 100 ppm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온실 효과라고 하죠. 탄소가 열을 머금고 있는 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계속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결국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 기후위기 문제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이 뭐 자연스럽고 당연히 있겠지만 그 배출의 속도가 우리가 흡수하는 양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잔여 탄소가 남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부천시에서 폐기물이 400톤씩 발생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 300톤 정도다. 이제 쓰레기 100톤은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축적이 되는 것처럼 탄소도 비슷하게 우리가 배출하는 것보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지구 온도가 뜨거워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탄소가 많아져서 기후위기 시대라고
라고 됐다라는 건 알겠는데 왜 용어가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 왜 이런 용어들을 계속 만들어낼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기후정의, 그리고 또 기후불평등까지 이 기후와 붙어가지고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용어들의 개념의 발전, 변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후변화라고 하면은 되게 객관적인 현상이겠죠. 우리의 살던 기후가 예전하고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객관적인 용어, 현상을 설명하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기후 변화를 뭐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이게 뭐 어떤 기후 변화를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담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라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지 않고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기후가 변화했다라는 의미였던 거죠. 근데 이제 기후 위기라고 했을 때부터는 조금 느낌이 다르겠죠. 기후 위기 부처 비상행동도 그 위기라고 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위기라고 하는 것처럼 인류 문명,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이제 즉각적인 위협이다. 이걸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행동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에서부터 그냥 온실가스를 얘기하던 시절에서 지구 온난화,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 온도가 상승해서 우리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하는 거를 가만히 내버려 뒀을 때 인류 문명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과학적인 용어, 객관적인 용어에서 좀 더 변화를 촉구하고 변화를 해야 한다는 가치를 점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즉각적인 행동, 기후위기를 얘기할 때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뭐 기후시계라고 하는 것도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설치를 하고 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여담이지만 그 시계가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에 있는 그 단체에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번 부천에 또 설치해보자라고 제가 알아봤는데 꽤나 비싸고 해서 일단 확인만 해보았습니다. 꽤나 비싸고 막 집에도 예전에도 그런 시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언젠가가 아니죠. 해결이 돼서 시계 시간이 더 늘어나기를 알아서 그래서 이제 모두의 책임이다.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기업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를 얘기하기도 하고 생태계, 다른 생명체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위기로 인식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후 정의, 기후 위기까지는 이제 뭐 그래, 위협이지 했는데 이제 기후 정의가 오늘 중요한 주제인 거죠. 기후 정의는 결국 그래서 탄소 배출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기후 변화가 되는 것은 알겠어. 근데 누가 배출했는데? 그러니까 기후 정의 단어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누가 배출했는데, 누가 어떻게 피해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가 정말 누구한테 영향이 오는데, 예를 들면은 부천만 하더라도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체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농촌이나 뭐 어촌 이런 쪽은 사실 기후변화나 이런 영향이나 체감이 확실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시에서 더운 에어컨 틀고 이렇게 틀 수밖에 없죠. 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는 있는데 누군가는 더 절실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누가 배출했고 누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 라는 의미에서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배출은 일부 소수에게 이제 집중이 됐다. 그래서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0% 이상이 기업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수의 기업이나 소수의 부유한 국가나 소수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 기존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구조가 이 기후위기를 만났을 때 더 심해진다, 더 고착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기후위기를 분석하면서 기후정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후위기의 영향은 다수에게 집중되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체감하는데 이렇게 특히 그렇게 모든 똑같이 1도가 오른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1도가 오른 만큼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에어컨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1도가 오른다고 하면 온도를 1도 내리면 되는 거지만 뭐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나 빈공급이나 뭐 어떤 쪽방촌 같은 곳이 아직 있는데 그곳은 1도가 올랐을 때 얼마나 온도가 오를지요. 이런 것들을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책임과 피해 불균형을 얘기하면서 이제 기후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 책임은 더 적게 지면서 적게 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더 많이 받고 또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대대한다. 예를 들면은 북반구, 남반구, 지구를 북반구, 남반구로 나눴을 때도 북반구에서 사실 탄소 배출은 훨씬 많이 이루어지지만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하고 동등하게 우리가 책임을 지자라고 하면 싫겠죠. 사실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정의의 문제, 이게 되게 부정의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기후 정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과 생명권 건강성에 관점에서 SDGs 발전 목표도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고요. 사회 정치 문제적 운동으로서는 어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기술만을 가진 해결책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정치 변화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좀 더 정치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그 정당, 정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요구하고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그 민주시민이라고 한다는 민주적인 결정, 민주적인 절차, 참여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후정의 운동이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정의의 본질은 결국 기후불평등입니다. 그래서 기후불평등은 기존의 어떤 계층 간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지역 간에도 불평등을 확대하고 국가 간 불평등도 확대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기후 불평등이 나타나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불평등이라고 했을 때 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불평등하다. 책임져야 되는 그 요소, 여지가 불평등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해가 불평등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 그러니까 책임과 피해를 우리가 부여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기에서 이제 탈피할 수 있는 회복력이 불평등하다. 결국 이 세 가지 축이 맞물려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배출했는가? 이게 2022년에 탄소 배출을, 탄소 발자국을 누가 많이 배출했느냐고 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노스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까지 포함을 해서 북아메리카에서는 이제 20.8만큼 배출을 했다. 그리고 여기 동아시아가 있는 중국, 한국이 있는데 8.6이죠. 이게 되게 적어 보이는 이유는 이거는 그 인구로 나눴을 거예요. 살고 있는 인구로 나눴기 때문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아시아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인구가 워낙 많아서 n분의 1하면 n분의 1하면 저희가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역시 아프리카죠. 남아프리카는 1.6만큼 배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퍼센트들이 차이가 나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똑같이 져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중국이 가장 많죠. 역시 탄소 배출을 n분의 1 안 한 수치로 보니까 중국이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많고 인도도 많고 한국은 꽤 있어. 그죠? 그냥 반성해야 돼. 이분은 1억 년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 별로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후 악당이라고 부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수업에서 보는 게 기후 정의를 강의할 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1년 기준인데요. 한국이 적다라고 생각했는데 몇이죠? 1, 2, 3, 4, 5, 7입니다. 전 세계 행운의 숫자네. 100몇십 개 국가 중에서 7이 당당하게 하죠. 아주 자랑스러운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인구는 드럽다 조금. 그래서 1인당 매출량을 하면은 더 높아졌습니다. 야, 육이. 인구 적은데 어떻게 저러냐?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수업 가서 요 탄소 발전국을 측정하는 걸 해봤는데 대략 10톤 위아래로 나오더라고요. 중고등학교랑 같이 해봤는데 10톤 위아래로 나오고 있고 GDP당 매출량은 GDP랑 좀 딸렸나 보네요. 그래서 그 노승이랑 비슷합니다. 7위 정도. 네. 나와서 해석을 관리할 수도 있어요. 네. 경제 규모가 그죠, 맞습니다. 선진국이고 거기에 대한 규모에 대한 오히려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경제 규모가 그만큼 됐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를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책임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750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배출량입니다. 맞아, 1년간의 탄소 배출이 아니라 누적 배출량을 보면은 유럽은 앞선 수치들에서 되게 잘 안 보였잖아요. 되게 적다라고 생각했는데 2위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왜냐면 사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탄소 배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위 17.1%가 되고 미국은 역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13.9%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그렇게 탄소 배출량을 성장해놓고 이제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니까 탄소 배출량이 높다, 기후 악당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제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 간 이런 불평등,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CC에서 사실 합의를 계속 이루지 못하는 것도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 모두가 이제 기후위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어떻게 누가 더 책임지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미 발전한 국가에서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더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 이제 협의체에서도 논의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 간에도 이런 조정이 불평등이 있지만 탄소 배출이 소득 계층별로도 되게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상위 10% 고소득층이 1990년 이후 지구온난화 65%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을 한 거죠. 그리고 상위 1%가 배출한 것만 해도 이 전체 지구온난화 20%를 유발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하위 50%가 43%를 증가시켰는데 상위 10%에서 200%를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위 10%가 전체 온실가스, 소비 기반 온실가스 50%를 차지하는데 하위 50%는 10%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본의 불평등, 그러니까 자본의 축적이 계속해서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소득 불평등, 자본에 대한 불평등이 기후위기, 탄소 배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요구하거나 재벌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이유인 거예요. 탄소 배출을 실제로 더 많이 하고 있고 하위 50%가 탄소 중립을 하는 것보다 상위 10%가 탄소 중립을 한다는 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기후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것인지가 기후정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요. 상위 10%가 52%, 그리고 중위 40%까지가 40%가 소득계층이 이제 40, 이렇게 소득 불평등의 부가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과 소득 분위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은 되게 비슷한 그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층 간, 개인 간에서도 탄소 배출에 대한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을 달리 나눌 수 있다라는 인식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탄소 배출은 책임은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피해는, 영향은 누가 더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구는 최상위 1%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인구층.
하시는 중산층 중위소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50%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구 그룹별 탄소 배출량 증가 기준도 앞선 내용하고 되게 유사하게 중산 상위 10%가 전체의 46%를 배출하고 52%의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향은 이렇게 보시면 국가별로 보시면은 확실히 적도 부분의 영향이 가장 심하죠. 그리고 아까 탄소 배출이 가장 적었던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또 중앙아시아, 중동 이런 쪽에 영향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다르게 있지만 그 영향은 우리가 책임을 많이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이 덜한 국가와 개인들에게 그 영향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이유고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뭐 지구온난화와 불평등 위기를 끝내야 하는 24억 가지의 이유라고 해요. 실제로 24억까지가 적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름을 잘 지으면 이렇게 눈에 한 번 더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그래프, 전 그래프와 되게 비슷한 이쪽에 되게 영향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상위 0.1%, 뭐 0.9% 해서 배출량과 소득이 되게 유사하다. 소득과 배출량의 같은 그래프로 보면은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배출도 이렇고 국가별로 다른 것도 알겠는데 결국 우리는 다 같이 노력은 해야겠죠. 책임이 덜하다고 해서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냥 탄소 배출만 하겠어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럼 국가별로 이 탄소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감축 목표를 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가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감축 목표를 세워야 돼 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되게 높아서 선진국들은. 한국은 그 국가 지위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지지만 눈치라는 게 있죠. 아까 봤던 것처럼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막 개발도상국들을 얘기하기에는 다른 국가들,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NDC 감축 목표를 선진국에 상응하도록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도 하고 국가에서도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NDC 목표를 선진국에 상응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게 눈치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탄소조정 국경세라든지 이런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 산업적인 타격, 국제적인 위상 이런 것들에 이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0년 말부터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파업한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NDC 감축 목표를 세우고 선언하고 뭐 위원회 출범하고 기본법 개정하고 상향해야 된다 하고 이제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15, 2024년, 2025년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결국 아까 처음 봤던 그래프처럼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에서 전 세계에. 그럼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선형으로 보면은 이렇게 쭉 감축해야 되는데 요 볼록하게 가냐 오목하게 가냐가 또 이제 논쟁의 한 축입니다. 둘 다 감축은 하지만 감축한다고 했지만 볼록하게 가면 지금은 조금씩 천천히 줄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줄이겠다라는 얘기고요. 이 오목한 거는 지금부터 급격하게 줄여가지고 최종 목표까지 가겠다라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 탄소 중립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뭐로 가도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의 문제는 지금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당선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임기인데 지금 요 상태라면은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당선되는 사람에게 떠넘기는 방식, 이런 떠넘기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저 골로병의 그래프를 시민사회나 환경단체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부터 행동하고 지금부터 감축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계획을 해라. 이렇게 세워도 이렇게 세우지도 않고 되겠냐? 원래 이렇게 못한다고 해서 막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계획부터가 이렇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국제 불평등도 분명하게 있다. 책임과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어떻게 이 배출 책임을 할 것인가, 가질 것인가, 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의 이 기후위기 탄소 중립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들이 탄소 배출을 안 하고 성장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그 원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기술을 전수해 준다거나 좀 그 다양한 방식들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기후정의제가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재정을 지원해라 라는 게 개발도상국제의 얘기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동 같은 국가는 석유 산유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유 플라스틱을 우리가 쓰지 말라고 했을 때, 화석연료를 대체하라고 했을 때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비도 많고 플라스틱과 석유 기업들의 로비, 국가들의 로비와 요구가 이런 서로의 이해관계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제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50년간의 기후 역사인데요. 이때 이제 지구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 이때는 기후변화였죠. 가치 중립적인 기후변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토의정서부터는 선진국 대상으로 이 기후정의에 대한 책임에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해서 선진국 대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세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의무나 어떤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이때 교토의정서부터 2005년에 발효가 되면서부터 이제 효력은 발생했지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냥 말뿐인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파리협정에서부터는 조금 그래서 우리가 파리협정을 되게 많이 언급이 되는 이유가 이때부터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가 참여했고요. 장기 목표를 명시했고 기후 위기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때 기후정의라는 용어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2021년에는 석탄 발전 감축 가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석탄 발전이 그냥 뭐 탄소 중립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35년부터는 석탄 화력을 떼는 것보다 그냥 천연가스나 태양광, 아리백으로 전환하는 게 더 수익이 높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라고 해서 석탄 발전이 감축될 것이라는 얘기고 있고, 한국도 이제 전력기본계획 수급계획에도 이 석탄 발전의 폐지, 단계적 폐지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글로벌 전지구적으로는 이제 이행 상태를 지금 점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점검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실까요? 40분 정도 한것 같아서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생각하는 점 이런 강의들을 가지고 하고 해보면서 제가 이제 수업을 듣고 했을 때 앞서 얘기만 하는 강사나 선생님들 지루하다는데 실험을 담는 건지 제가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완성도 하고 있지만 수업을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고 뭔가 주변에서 느끼기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균형 있게 해야 될지는 앞으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 정의, 그래서 국제적으로 얘기되는 기후 정의의 핵심 의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책임이 반드시 원칙이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일단 그
것이 핵심적인 원칙이고요. 그리고 손실 피해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주거나 원조를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곳에서 손실을 받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국제적으로 그런 원칙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선진국 중심으로 기후 구체감을 가져야 된다. 산업국이나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지구를 희생해서 만들어낸 부와 어떤 인프라들을 가진 것에 대해 좀 빚을 져야 된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남반구에 대한 우리가 빚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이런 원칙에 따라서 재정을 지원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이전해야 되고 역사적인 책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 선진국의 핵심 역할이고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지만 이제 선진국의 위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요구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막 그렇게까지 이제 인정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인정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막 그냥 개발해라고 하는 원조 방식을 많이 택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책임들을 반드시 인식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 성장이라고 하면서 개발도상국이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단순히 부채 어떤 우리가 지원을 줄 테니까 나중에 갚아라는 형태가 아니라 이 기후정의 선진국의 책임을 인식한다면은 그것이 어떤 나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지 그 국가의 부채를 지게 하는 빚을 지게 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이고 한국은 이런 말씀 아시는 것처럼 OECD에서 맨날 최하위권 다양한 지표들 최하위권이죠. 높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살률 정도가 1위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계속 한국의 위치가 이렇고 개발도상국이면서 선진국이라는 되게 모순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국가 간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지역 간의 이제 격차, 불평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집중이 되고 있고 실제로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대체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 간에서도 되게 불평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배출 31개 지자체 중에서도 상위 10%가 에너지 소비를 전체 61%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천시의 에너지 소비는 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도시 중에 하나가 부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도 되게 책임이 있고요. 그 폐기물 같은 부분도 지금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원래는 다른 시군에 있는 그 폐기물 직매립을 해왔는데 그것이 금지되면서 부천시는 지금 이제 민간에다가 미착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후 정의의 차원에서 지역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지역에서 처리해야지 왜 다른 시군에 처리를 하게 하느냐라는 이제 문제 의식부터 거기에서 소각을 하거나 매립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거기에 있는 시군에서 잡히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저 다른 시군의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배출되면 탄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기후 정의와 탄소 중립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든지 뭐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다양한 탄소 중립에 대한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구체적인 것은 뒤로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정책이 오히려 그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이게 역질성의 함정이라고 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그 방금 얘기했던 폐기물 직매립이 이제 금지되면서 부천시에서 민간으로 지금 버리고 있죠. 근데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오네 하고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간 만큼 부천시에서는 재정 부담이 되니까 시민들에게 뭔가 세금을 걷거나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리겠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쓰레기 봉투 값이 만 원인 걸까? 50만 원을 버는데 쓰레기 봉투 값이 만 원인 건
다르겠죠. 아마 그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비용이 같은 만큼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런 역진성의 함정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정책을 동시에 한다던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곳에는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 펜스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생 대비 2020년생의 극한 기후 노출 빈도 차이입니다. 60년대생에 비해서 20년생은 폭염을 12배, 일단 1.5도 기준으로 볼까? 7배, 7.5배 정도 느낄 것이고, 산불은 1.4배가 늘 것이고, 감옥은 1.7배, 흉전은 0.6배, 홍수는 5배가 넘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미래에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온도를 감축하지 못했을 때 그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에 따른 불평등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 불평등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연실에서 이제 한배 엔젤 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기후위기 때문에 사실 물가 상승, 식료품 물가 상승, 사과 같은 경우도 과일이나 이런 것도 되게 비싸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떤 특정 채소가 비싸지기도 하고 그런 물가 상승률을 훨씬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저소득층이고 취약계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 불평등 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 산배출량, 상대적 소득 상실률, 그러니까 하위 소득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소득이 상실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득 상위 10%는 기후위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 상실률이 훨씬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축적해온 부를 통해서 소득 상실률을 방어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림이나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기후 탄력적 개발, 기후위기를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다면은 이제 기후 탄력적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해지지만 적응도 하고 완화도 하고 하면서 지속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또 적응이나 불평등이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그래서 기후적인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격차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지역 간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 교회 중에서 도시에 서울이랑 수도권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자기 교회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으면 지역에 있는 교회와 협약을 맺어서 그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좀 이행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전기세를 아낄 수도 있고 그 교회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탄소 중립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역 간 연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할 때 어떤 지난 시간에 에너지 전환 수업도 들으셨겠지만 그 기술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기술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사실 지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발전이 되고 과학적으로 발전이 되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간의 불평등과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계획서에 있는 보고서인데요. 이 비전을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부천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민과 정말 동행할지는 이제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일단 비전은 아주 흠잡을 곳 없는 시민과 동행 해야겠다.
그래서 2018년 대비 부천시도 40%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감축할 거고, 에너지가 건물 하위 부분에 있어서 이건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정의, 좋은 전환은 있지만 기후 정의, 기후 적응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시의 총 배출량은 491만 톤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381만 톤 정도가 지자체 관리관화 배출량입니다. 그 중에서 건물이 61%를 배출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부천 신도시 중심으로도 발전이 됐고, 되게 좁은 밀집된 도시 건물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건물 부분이 61%가 차지하고 있고요. 수송 부분이 도로수, 교통 부분이 35%.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96%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지만 이걸 해결하는 것이 부천시 탄소 중립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 물론 폐기물이나 어떤 그 다른 분야, 폐기물이랑 흡수원의 영향이 작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분야에서 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요 탄소 자체를 줄이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을 해내는 게 좋다. 그리고 저런 부분은 시민들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역할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천시 녹지율이 최저잖아요. 부천시 수도권 31개 시군 중에 최저이고 그렇다는 것은 전국 최저입니다. 그래서 불투수율도 높고 인구 밀도도 서울 다음으로 아마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일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 아까 그 탄소 소득별로 사람들의 탄소 배출량이 다르다. 하위 소득의 사람들의 탄소 배출이 더 적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왜 적냐면 당연히 이런 주거 에너지, 이동 교통, 식생활, 소비, 쇼핑, 폐기물 재활용, 디지털 라이프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당연히 더 사용하겠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자동차 탈 때 뭐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 이제 탄소 배출의 양이 훨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배출 키워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녹색전환연구소의 1.5도 탄소발자국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했었던 거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같이 해보면서 탄소 발자국이 실제 내가 얼마나 배출하는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탄소중립 기본 계획에는 이런 탄소 배출 키워드들, 시민들의 탄소 배출 키워드들을 고려해서 수립이 되었지만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부문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 하위 분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부문이 전혀 빠져 있다.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어떻게 발전량을 늘리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 계획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재생에너지 전략을 주제하고 이게 요것처럼 이 2018년 기준으로 기준의 배출량이면 이게 이제 자연 그냥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축해야 되는 목표는 이만큼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게 거의 24%인데 2030년까지 40% 감축인데 해야 되는 거는 26%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감소율을 고려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높은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는 게 이 개본 계획을 분석하는 연구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감축분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고요. 지역 에너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에너지 계획이 빠져 있다. 그리고 2026년에 이미 세워졌어도 모자랄 간에 갱신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개발하고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서 강의했었던 그 에너지 발전 협동조합, 부천시 및 햇빛 발전 협동조합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에너지 자체가 결국 그 부정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생산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석탄화력 발전소
충청도 쪽에도 있고 여러 그 바닷가 해안가들 주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충남이나 전남이나 경북 이런 6개 광역 시도에서 전국 발전량 65%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지역에서 사실 소비하는 전력 소비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이제 나머지 생산된 전기가 그냥 저 퍼센트를 단순하게도 한 30% 정도가 남는 상황인데 그것들은 다 수도권으로 오고 있다. 부천도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소비가 되게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의 불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 분야가 중요한 이유는 기후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이게 그 파란 색깔이 발전량입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이 전력 수요량인데요. 충남 화력발전소가 있죠. 그래서 전력 발전량은 되게 높은데 수요량은 적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여기 불균형한 서울과 경기 도로 이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 개통도도 지금 여기 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전력 개통들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이 전력 개통도 부족해가지고 더 이 전력 개통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력 개통을 위한 그 송전선로가 생기는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수도권으로 가기 위한 전기가 지나가는 송전선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산지소의 원리를 채택해야 된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 구조, 에너지 계획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산지소의 원리에 따라서 부천에서도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원전을 짓거나 화력발전소를 지을 수 없으니 가능한 건 재생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어떤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가 생산된다를 넘어서 개인도 에너지를 단순히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자로서 전환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부천에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면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나 원전이 폐지되거나 하면은 석탄화발전소가 폐지되고 하면 그곳에 있는 또 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일자리를 잃는, 직장을 잃게 되는 또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정의의 관점에서는 이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지만 이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정의롭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산지소, 지역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자립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지까지 또 문제가 아까 그 파도 보신 것처럼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나 파도가 다가오는 것처럼 연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천시는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배출량도 매우 전국 대비 매우 높고 수도권의 평균 수준에서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 발전량은 되게 적은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책임, 부천시의 도시 구조, 부천시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없는 이런 책임들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가 이제 12기가와트 이게 원전 4기 정도 분량입니다. 원전 1기 한 3기가와트 정도 생산을 해가지고 4기 정도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 그럼 이걸 이제 31개 시군으로 똑같이 나누냐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누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는 그걸 고려해서 309메가와트를 이제 경기도민회의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2명씩 이제 가가지고 뽑아서 시민들이 가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해서 309메가와트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정이 뭐 효력까지는 없지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의 309메가와트가 수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 309메가와트가 사실 가능한지 부천은 지금 한 14메가와트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90 가까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라고 보면 이걸 가능하냐라고 보면은 사실 이론적으로 그 저번에 태양광 지도, 태양광 시뮬레이션 들어가 보셨다고 들었는데 그 태양광 시뮬레이션에서 이론적으로 부천에서
발전할 수 있는 양은 3,455메가와트. 이거는 건물들 쫙 밀고 그냥 태양광만 지었을 때 발전 양이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제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잠재량이 있느냐. 이걸 했을 때 돈만 더 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게 상충되느냐를 했을 때는 그래도 497메가와트가 나옵니다. 옥상 전체에다가 태양광을 깔고 베란다마다 태양광을 깔고 하면은 뭐 유유부지 주차장 같은 데 태양광 깔고 학교에 태양광 깔고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그래도 시장성을 고려해서 하면은 497메가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메가와트에 비해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안 했다라는 수치이고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에너지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한 게 지역 간 에너지 요금이 왜 같냐 차등을 해야 된다는 것도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에너지 자립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세금이 올라갔을 때 아까 역진성의 함정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더 돈을 소득이 적은데 부천에 살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천도 에너지 자립을 정의의 관점에서라도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배출 속도가 문제다. 탄소 배출 속도가 문제고 자연흡수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배출에 책임이 있는 국가 또 개인 다양한 기존의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도 필수적이고 탄소 배출 격차도 줄여야 된다. 감축을 해야 된다. 탄수성만 늘려서는 안 되고 지금 탄소 배출되는 양도 같이 줄여야 된다. 완전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다양한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고요. 토론거리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혹시 나중에 준비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두고 제가 오늘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에너지 옥길 세계고등학교에서 에너지 전환 교육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기후정이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탄소 발자국 계산, 녹색전환연구소에 1.5도 탄소 발자국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탄소 배출량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5.1톤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얼만큼을 발생하는지, 소비 분야를 발생하는지, 교통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내용을 가지고 각자 이제 진행을 해본 뒤에는 저희가 이렇게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직접 데이터를 좀 다뤄보고 내가 배출하는 것과 한국의 목표가 5.5라면 나는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를 직접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차트 결과물 이렇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전체 배출량, 각각의 배출량과 한국 목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데이터를 좀 시각화도 해보고 내가 배출하는 탄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찾아보고 만들어보는 과정들을 전 에너지 전환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했었던 것처럼 태양광 발전 시뮬레이션도 저희가 거기 학교에 그 컴퓨터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하고 다 같이 컴퓨터실에 가서 시뮬레이션들을 각각 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은 그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패널을 내 집 클릭해가지고 옥상에 설치하고 그래서 패널 개수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널 개수를 설정해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지붕에 이렇게 태양광기를 설치하는 이만큼의 수익이나 투자금이 필요하고 수익은 나고 절감은 이 정도 되고 그럼 이거를 몇 년 동안 지속했을 때 그 처음 초기 투자 비용을 빼고하고 긍정적일 수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처음 최대 개수로 하나 하고요.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나는 한 개 설치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 각각의 탄소 배출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한 개를 설치하고 싶으면 설치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했을 때와 최대로 설치했을 때의 비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이들이 직접 보면서 이걸 단순히 어떤 그냥 마음에 든다거나 아니면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를 발전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세 번째 차시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4차 시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우리 집 탄소 발전국 진단 및 태양광 발전 도입을 위한 감축 실용성 연구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주제 탐구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연구 배경 및 필요성을 적어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논문이나 어떤 기사들 찾아가지고 문장이나 문단을 구성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우리 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이거는 탄소 발전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표를 나눠줘가지고 집에 오는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배출량을 산출해가지고 좀 우리 집 연간 배출량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배출량과 앞서 했던 태양광 발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감축량을 가지고 94개를 설치했을 때 이렇게 이유를 자기가 선택한 이유를 적고 얼마나 감축 기여도를 가지는지 같이 논의해봤고요.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세대수로 나눠야겠네요. 그런 부분 단순히 옥상에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 집에 에너지 발전이 아니라 그걸 이제 같이 나눠야 된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결론에서 이만큼을 줄였다라고 하면서 참고문항까지 이렇게 적어보았고요. 이렇게 한 것을 AI를 통해서 시각화해줘 라고 했더니 이제 학생들로 이렇게 결과물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조금 깨지기는 하지만 탄소 중립 필요성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얼마나 배출이 되는지 연구 방법, 연구 결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각화까지 해가지고 학생들이 만들어 봤고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데이터를 직접 활용해보고 사용해보는 것에 되게 긍정적이시고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을 계획하실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수업을 짜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하나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